계속해서 저희 황 부자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황스인베스트의 황진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황진현입니다. 오늘도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이 되는 정보 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저희 지난주에 이어서 이 공급에 관련된 문제 좀 강의 이어서 해주신다고 들었거든요. 바로 들어볼게요. 네, 저번 주에 시간은 짧고 할 말은 많고 할 말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제목의 기사인데요. 간물주들 세금 1원도 안 내, 서울 집값 폭등 원인은 이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공급이거든요, 결국은. 공급을 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시내 이제 공급을 하려면 새로 지어서 신규 공급을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또 기존에 있는 물건이 유통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근데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서울주택 신규 공급이 영 2만 채 미만이라고 지금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누차 강조드렸던 내용인데 서울 시내에서 적정량의 주택 공급량은 연 4만 개거든요. 연 4만 호가 적정 공급량인데 박원순 시장이 뉴타운 출구 정책을 피면서 실질적으로 공급된 게 한 3만 3천 가구 그래서 한 7년 정도 지났으니까 건 한 5만 가구 정도가 부족한 상태예요, 지금도. 그런데 내년엔 더 줄어든다는 얘기죠. 더 줄어들어서 2만 채밖에 공급이 안 되면 결국 한 7만 가구 정도가 또 공급이 적체되어 있다. 신규 공급이 줄어든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저번 시간에도 강조드렸다시피 이런 내용들입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박원순 시장이 펼치고 있는 게 뉴타운 출구 정책이죠. 뉴타운 출구. 이 정책 때문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진행되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졌거든요. 그거는 저번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린 거니까 이번 시간엔 따로 설명을 안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번 정부에 대한 얘기죠.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계속 발표됐던 부동산 정책들이 이 서울 시내에 신규 공급을 하지 못하는 방법들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초과이익 환수제가 있겠죠. 초과이익 환수제, 이건 재건축에 관한 얘기고요. 또 안전진단도 강화가 됐습니다. 안전진단도 강화가 돼서 재건축을 진행하는데 좀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고, 또 임대주택에 관한 얘기가 있어요. 임대주택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면 그 지역 내에 비율적으로 정해져 있는 임대주택을 지어야 돼요. 지어서 기부 체납을 해야 되는데 이 비율이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면 이제 조합원의 부담은 더해지겠고 시공사의 이익은 줄어들겠죠. 이 또한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얼마 전에 발표했던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발표되면서 이런 모든 내용들이 서울 시내에 이제 신규 공급을 막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신규 공급 자체는 이제 늘어나기는 힘들다. 계속 이런 소식을 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집값 폭등이 원인이 공급 부족인데 신규 공급이 안 된다면 기존에 있는 공급의 주택에 대한 유통은 될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주택자들이 투자 목적으로 매입한 주택이 80만 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48만 채 정도는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돼 있는 거죠. 자,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돼 있다는 거는 장기를 냈든 단기 임대 사업자를 냈든 최소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신규 공급도 어렵고 기존 주택의 유통도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기사에서 나온 얘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보유세 2배로 인상 48만 채는 종부세 아예 안 낸다. 시민단체 보유세 강화 실용성이 없다. 자, 이 내용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현실적으로 공급에 관한 얘기는 맞아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공급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안 되는데 신규 공급은 현재 정책적으로 많이 막아놓은 상태고 기존 주택에 대한 유통 또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시장에 나오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집값을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 부분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보유세 2배로 인상했는데 48만 채는 종부세를 아예 안 낸다. 자, 이 내용은 좀 틀린 얘기죠.
자, 임대사업자에 대한 그 얘기를 작년부터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그럼 대책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워낙에 그 부동산 대책이 17차례가 나왔기 때문에 임대사업자에 관련된 대책을 한번 보시면 17년 8월 2일 이게 대표적인 파리 대책이죠. 그 다음에 18년 9월 13일입니다. 이게 9.13 대책입니다. 이 중간에 하나가 있어요. 임대사업자들은 알아야 되는 거. 17년 12월 30일, 아니 13일이거든요. 13일. 자, 17년 8월 2일 날은 대표적인 부동산 대책이죠. 여기서는 이제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가 다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 내에서 이제 양도세 중과가 되죠. 양도세 중과하게 되고 비과세 받는 조건이 2년 거주. 이 큰 틀로 보면 요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년 9월 13일 대책에서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얘기가 많았죠.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얘기가 많았는데 그 중간에 17년 12월 13일이라는 날짜가 있어요. 이 날짜가 임대사업자한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날이거든요.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서 이 날짜에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세제 혜택을 많이 줄 테니까 임대사업을 많이 등록을 하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양도세 중과 배제를 해줍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를 해주고요. 종합부동산세도 합산 배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해주고 취득세도 감면시켜주고요. 임대소득세나 하다못해 이제 건강보험료까지 할인 혜택을 주게 되면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이 굉장히 많이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사에 나왔던 것처럼 종부세를 하나도 안 내는 건 아니거든요. 자, 이 기간부터 조정지역 내 8월 2일이죠. 이 기간부터 조정지역 내에서는 양도세 중과를 임대사업자도 피하지 않습니다. 피하지 못합니다. 다만 12월 13일 이후부터는 양도세 중과는 받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9월 13일부터는 종부세까지도 합산 배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 합산을 하게 되는 거죠. 요 대책을 큰 대책이 지금 파리 대책하고 9.13이잖아요. 이 중간에 12월 13일을 임대사업자를 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기준 날짜가 하나 있어요. 18년 4월 1일입니다. 18년 4월 1일 이 날을 기준으로 해서 18년 3월 31일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단기나 장기 사업자 모두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안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날 이후부터 18년 9월 13일까지는 이 날짜에 그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 임대물건 등록하신 분들은 장기 임대사업자만 종합부동산세의 합산 배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날 이후로는 단기 사업자든 장기 사업자든 전부 다 종합부동산세를 합산 대상이 되는 거죠. 합산 대상. 자, 17년 12월 31일 날 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 놓으면서 임대사업을 등록을 하라고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혜택을 줬죠.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 이제 과세를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려고 지금 등록을 하라 하는 거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9월 14일부터 양도세 중과 배제됐죠. 그리고 종부세도 그대로 내죠. 결국은 이제 임대사업자를 내신 분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놔야 되거든요. 그 주택들이 유통이 돼야 되는데 정부의 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으로 통해서 그 유통되는 그 출구까지 막아버린 거예요. 신규 공급도 안 되고 기존 주택이 유통되는 그 확률도 줄여버린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나왔던 제목대로 집값 폭등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첫 번째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내용을 보시면 자, 공급 절벽 쇼크 서울 아파트 절반 9억 넘는다. 좀 비슷한 내용인데 한번 볼게요. 올 주택 인허가 5만 가구뿐입니다. 최근 5년보다 24% 줄었고요. 이 얘기가 중요한 얘기인데
매매가 중위 가격이 거의 6억 원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2013년 11월에는 4억 6천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2019년 11월에는 8억 8천만 원입니다. 이게 중위권 가격이에요. 이게 비싼 가격이 아니라 중위권 가격인데 이게 문제되는 게 뭐냐면 이 9억 원이 넘어간다는 거는 고가주택으로 되는 거거든요. 고가주택이 되면 바뀌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취득세가 바뀝니다. 취득세가 원래 6억 이하는 1%고요. 6억에서 9억까지는 2%, 9억 이상은 3%입니다. 자, 9억이 되면서 3%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고요. 두 번째, 양도소득세의 납부 대상이 됩니다. 1가구 1주택자라 하더라도 이제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 거죠. 9억이 넘어가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납부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종합부동산세도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또 납부 대상이 돼요. 다주택자는 이제 6억 원까지 하고요. 공제가 되고 1주택자는 9억 원까지 공제가 됐잖아요.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9억 원이 넘어가면서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죠. 갖가지 이제 대출 규제가 있습니다. 이제 9억 원이 넘어가는 아파트를 뭐 분양을 받으신다 그럴 경우는 이제 중도금 대출 자체가 안 돼요. 중도금 대출 자체가 안 돼서 현금을 한 그 분양가의 60-70% 정도를 가지고 있으셔야지만 분양을 받을 수 있겠고요. 9억이 넘어가는 그 주택을 소유하신 분은 얼마 전에 나왔던 그 상품인데 서민형 안심대출인가 뭐 이런 상품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신청도 못 합니다. 이런 그 기준이 되는 게 9억 원이라는 금액인데 지금 서울의 중위권 가격이 거의 9억 원에 육박했다는 얘기는 이제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고가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금을 더 내셔야 되고 또 대출 규제 또한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게 9억이란 기준이 언제 생긴 거냐면 2008년 10월 달에 생긴 거예요. 2008년. 그러니까 벌써 11년 전에 생겼던 기준입니다. 9억 원이라는 기준이. 그러니까 1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은 가격이 거의 한 3, 4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도 고가주택의 기준은 9억 원이 그대로라는 거는 좀 합리적이지 않은 내용 같아요. 자, 내용 보시면 서울 아파트 한 채 가진 시민 절반이 사실상 이제 고가주택 소유자가 돼서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뭐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이런 납부 대상이 된다. 그리고 대출 규제 대상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서울주택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이거를 4대 지표라 그럽니다.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자, 준공이라는 거는 현실 물량을 얘기하고요. 인허가, 착공, 분양은 이제 미래 물량을 얘기하는데 이 4대 지표가 5년 평균치를 크게 밑돌고 있다. 자, 앞에 내용하고 비슷한 얘기죠. 공급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서울 시내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부지나 택지를 찾을 수 없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만 신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현재 서울시 정책이나 뭐 현재 정부의 정책으로 봤을 땐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늘어날 수 있을 만한 정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향후 몇 년 동안은 또 공급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공급이 줄어들면 자연적으로 기존에 있는 주택의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으실 때 한창 호황일 때 하는 거는 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저점일 때 투자를 시작해서 고점일 때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앞으로는 계속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정책들도 항상 한 가지 시그널은 똑같았어요. 세금은 바뀌고 정책은 바뀌고 그랬는데 한 가지 시그널. 앞으로 주택 공급은 줄어들 것이다. 이 얘기는 계속 꾸준히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고 계시거나 지금 진행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지금이 부동산 투자를 다시 시작하거나
늘려가는 데는 아주 좋은 시기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몇 가지 이슈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고가주택 기준이 일단 9억 원인데요. 서울 아파트 대부분 이상이 좀 이 금액을 넘어서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의 대표적인 현상이죠. 공급 부족 때문에 계속해서 집값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해서 강의를 좀 들어봤습니다. 혹시나 좀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02-3153-2600번,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이번에는요, 고민 사연을 들어보고 맞춤 솔루션 찾아드리는 시간입니다. 고민 사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저는 현재 채무자로 집이 7천만 원의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돼 1억 2천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다른 저당권이나 채권은 없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나머지 5천만 원을 제가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나머지 5천만 원 받을 수 있는가가 좀 포인트일 것 같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 그냥 주지는 않아요. 그냥 주지는 않습니다. 자, 경매가 진행된 낙찰금은 그 돈을 찾아가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는데 이렇습니다. 첫 번째, 경매 집행 비용이죠. 자, 채권자가 경매를 진행하기 위해서 들었던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감정도 받아야 될 것이고 법원에 신청도 해야 될 것이고 뭐 인지세, 증지세 등등등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게 제일 먼저 빠져요. 경매 집행 비용이. 두 번째 나가는 금액이 이제 제3자가 그 저당권, 그 부동산의 개량을 위해 사용한 유익비나 필요비, 제3자가 그 부동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개량에 사용한 유익비나 필요비, 이게 두 번째로 나갑니다. 그럼 그 다음에 받을 수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세 번째로 받아가는 게 최우선 변제금. 최우선 변제금 많이 들어보셨죠? 이 최우선 변제금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임차 변제금이 있겠죠. 임차 변제금이 있겠고, 임차인이 있다면.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그 임금 채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임금 채권이 있으면 그 3개월에 해당되는 임금 채권을 먼저 주게 됩니다. 또 거기에 이제 3년치에 해당되는 퇴직금을 먼저 주게 돼요. 이거를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최우선 변제금, 변제 금액이 먼저 나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가는 게 이제 세금이 나가요. 많이 나가죠? 세금 이제 국세도 나갈 수 있고요. 지방세도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 세금하고 경합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근저당권이 있고요. 근저당권이 있고 또 확정일자가 확정된 임차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근저당권은 아까 보신 그 질문 내용이 저당권이 실행돼서 경매가 진행됐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저당권이 실행된 그 채권자는 4순위예요. 네 번째로 돈을 받아가는 거죠. 네 번째로 돈을 받아가고요. 그 채권자가 받아가기 전에 1번, 2번, 3번이 먼저 그 배당금을 받아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지금 질문 주신 채무자가 받을 수 있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 뒤로 5번도 있고요. 6번도 있고 7번, 8번, 9번까지 있습니다. 자, 9번이 일반 채권이에요. 9번이 일반 채권인데 일반 채권이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뭐 가압류 뭐 이런 게 붙어 있을 수 있잖아요. 등기부상에. 지금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게 일반 채권이거든요. 그래서 이 총 9가지예요. 9가지를 다 받아간 난 다음에 남는 금액이 있으면 지금 채무자님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 채무자님이 받을 수 있는데 아까 그 질문 내용을 보니까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고 1억 2천만 원인가 낙찰됐다고 아까 들었어요. 5천만 원인데 그 중에서 다른 권리관계가 없다면 요 1, 2, 3번만 제하고 나면 받으실 수 있을 것이고요. 다른 권리관계가 있다면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계산해보고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큰 제목상으로는 처음에 경매를 실행했던 근저당권자 뭐 세금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제외하고는 받으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단계를 좀 거쳐야 되는 것 같아요. 1번부터 9번까지 총 9가지를 거치고 다음에 남는 금액을 받으실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예외적으로 권리관계가 없으시면 1번부터 3번까지를 제외하고 그다음에 받으실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고민 사연을 나눠봤는데요. 혹시나 고민 사연 있으시다면 저에게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02-3153-2600번,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외에도 오프라인에서 직접 강의도 듣고 맞춤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세미나 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아는 만큼 보이는 부동산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매주 토요일 2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2호선 신천역 인근입니다. 02-3153-2600번으로 전화 예약하신 후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세미나가 토요일 오후 2시에 매주 열린다고 하셨는데요. 간략하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주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저희가 토요일 오후 2시에 신촌역 주변에서 이제 아는 만큼 보이는 부동산이란 제목으로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세미나 자리에서는 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임대사업자에 대한 내용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부동산 그 투자를 진행하면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 내용이죠. 그 세금에 대한 얘기도 있고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보여드리지 못했던 투자 물건에 대한 얘기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진행하는 내용하고 이게 세미나에서 하는 내용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좀 길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1대1 상담도 가능하고 궁금하신 거 바로바로 물어보시고 저는 답변 드리고 그럴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뭐 세법에 관련해서도 다루고요. 또 방송에서 저희가 시간상 다루지 못했던 자세한 이야기들도 나눠보실 수 있고 궁금하신 1대1 상담까지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전화 예약 후에 참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황지연 대표와 함께 부동산에 관련된 최신 이슈도 알아보고 상담까지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대표님 여기서 보내드려야겠죠?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